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좀 그 전쟁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좀 전쟁 외적인 얘기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중국이 원하는 러시아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의아하시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요, 양국은 지금 총력전을 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엄청난 지금 국제 제재 속에서 중국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난 13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미국의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서요, 러시아가 중국의 군사 장비와 기타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어떤 종류의 무기를 요청했는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중국은 이런 보도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즈는 후속 보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5가지 유형의 군사 무기를 요청했다. 지대공 미사일, 드론, 정보장비, 장갑차, 그리고 보급 지원에 사용할 물류 차량 등등. 거의 다 원하는 건데, 지상장비는. 아무튼 이런 5가지의 장비를 원한다는 건 그만큼 러시아의 사정이 어떻다?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만약에요,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장비를 지원한다면 아마도 중국은 러시아의 빅딜을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엄청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당연히 러시아에게 중국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빅딜을 제안할 것이 자명하죠. 특히 최첨단 무기와 군사기술을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어떤 최첨단 무기와 군사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원할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번 타자는 러시아의 차세대 전차인 T-14 아르마타 전차입니다. 현재 중국군의 주력 전차는요, 99식 전차입니다. 숫자상으로는 96식 전차이지만 96식은 사실 2.5세대 전차예요. 중국은요, 99식 최신 전차의 개량형이 99A가 3.5세대 전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99식 전차의 베이스는요, T-72 전차입니다. 냉전 시절 중국은요, T-72 전차 도입을 위해 소련에게 접촉했었습니다. 하지만 까였죠. 속수무책으로 구형의 T-54 전차를 베이스로 근근히 개량하면서 버티던 중국은요, 1980년대 말에 중동을 통해 T-72 전차를 입수합니다. 이 T-72 전차를 철저하게 뜯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125mm 활강포와 캐로젤식 자동장전 장치 기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중국이 제작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6식 전차죠. 천안문 사태가 나기 이전에 중국은 서방하고의 관계가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도움으로 컴퓨터화된 사격 통제 장치 기술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독일 MTU로부터는요, 10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낼 수 있는 파워팩을 역시 확보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3세대 전차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확보한 모든 기술을 적용해서 96식을 완전히 리뉴얼한 것이 바로 99식 전차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강의 전차라고 자부심이 대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사용하는 일선 부대들은 시큰둥했죠. 심지어 이런 말도 했다고 하네요. 이걸 가지고 서방의 3.5세대 전차와 붙으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이유가 뭘까요? 99식 전차, 96식 전차, 기본이 뭡니까? T-72 전차잖아요. 한마디로 T-72 전차의 한계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는요, 중국 육군의 불만을 잠재우고 첨단 장비 수요를 어느 정도나마 충족시키는데 안성맞춤인 전차입니다. 2015년에 공개된 아르마타는요, 러시아의 누적된 전차 제작 기술과 혁신적인 설계가 만나 4세대 전차, 그러니까 서방 기준으로는 4세대 전차라고 부르고 있어요. 서방 기준 4세대 전차라는 것은 러시아의 자체 평가입니다. 보통 서방에선 이것도 역시 3.5세대 전차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3.5세대보다는 조금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러시아가 4세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르마타는요, 거의 자동으로 일반 포탄은 물론이고 유도 미사일까지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량된 125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죠.
이 아라마타는요, 포탑이 무인 포탑 형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3명의 승조원을 이 사격 체계에서 벗어나 전면에 강화 격실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성을 높였죠. 그래서 승무원의 생존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난번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아레나 APS, 즉 아레나 능동 보호 장치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승무원의 생존성이 크게 향상됐죠. 이 T-14 아르마타는요, 시속 80에서 90km, 중량은 48톤, 그 다음에 표적 탐지 거리가 무려 5,000m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표적 공격 거리는 7에서 8,000m가 되죠. 그리고 아르마타는요, 컴퓨터 기술, 속도, 조작 성능 등에서 기존의 T-90 전차보다 훨씬 앞섭니다. 이 T-14 아르마타를 뭐 어떻게 평가하냐? 완전한 로봇 탱크로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전차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러시아 측에서요. 자, 이런 걸 봤을 때요, T-70이 가지고 항상 꽃단장했던 모델을 사용하는 중국으로서는 매우 탐나는 물건이 아닐 수가 없죠. T-72를 기반으로 아무리 꽃단장을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제대로 된 3.5세대 전차를 뽑아내는 건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전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를 중국이 손에 넣는다면 중국의 전차 전력이 아주 확 올라갈 거예요. 사실 러시아는 지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T-14 아르마타 전차의 양산이 매우 곤란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정이 다르죠. 일단 중국이 여기다 한번 돈질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T-14 아르마타 전차를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수호이 57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중국은 이미 제20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텔스 능력에는 많은 의심을 받고 있죠. 특히 2018년 5월 인도 공군 소속의 수호이 30 전폭기가 티베트 자치구 영공 상공에서 비행 훈련을 실시하는 J20을 레이더로 포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조금 걸러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스텔스 전투기들은 레이더 리플렉터라는 것을 좀 장착을 해요. 왜냐하면 상대편이 오판을 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 일부러 레이더 반사를 해주는 거야. 저거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제20도 레이더 리플렉터를 장착한 상태에서 훈련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요, 사실 미국은 일찍부터 제20 스텔스기의 성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데이비드 골드파인 미 공군 참모총장은요, 2016년 8월 미 국방부에서 열린 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제20의 능력은 미군의 최신 스텔스기와 비교할 가치도 없다. 아주 이렇게 일축해버리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20의 성능은 30년 전에 공개된 미국 스텔스 전투기 F-117 정도일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왜 얘기를 했을까? 이 유고내전에서 F-117이 한번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잔해를 수거해다가 중국에 넘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도 좀 돌았을 거예요. 또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J-20의 결함이 있는 엔진을 탑재하고 황급하게 제1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내놓았지만 이는 초음속 순항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따라서 중국은요, 보다 고성능의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에 유일한 대안은 수호이 57밖에 없죠. 수호이 57은요, 스텔스성에서는 미국의 F-22보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항속거리나 무장 탑재량에서는 수호이 57이 우세하죠. 사실 러시아는 수호이 57 세일즈에 적극적입니다. 심지어 알제리의 판매 승인이 날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요, 중국에 못 팔 이유가 없죠. 만약 중국이 100단위의 수호이 57을 들여온다. 동북아 공군 전력 균형에 일대 지진이 나는 사건일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세베로도빈스크 공격 원잠입니다. 중국은요, 16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14척을 더 건조 중에 있죠. 그런데요, 예로부터 중국 잠수함은요, 원자력 잠수함이건 재래식 잠수함이건 할 것 없이 구웅장한 소음으로 유명합니다. 오죽하면 바닷속에 경운기란 별명이 붙겠습니까? 음파 탐지기로 하니까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잠수함이 들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제 잠수함은 이상하게 덜커덩 덜커덩 덜덜덜덜 이런 소리가 나요.
오죽하면요, 자국 영해 근처를 지나는 서방 함정을 추적하다가 번번이 들키는 개망신을 당합니다. 이런 중국 해군에게 러시아의 세베로드벤스키 공격 원잠은 아주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2014년에 실전 배치된 이 잠수함은요, 수중 만재 배수량이 13,500톤, 길이가 119m, 최고 시속 31노트, 최대 자망 심도는 무려 600m입니다. 러시아제 잠수함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정숙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탐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함체를 저자기성 강철로 제작했죠. 탑재 무기도 다양합니다. 8개의 수직 발사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함대함 미사일은 무려 최대 사거리가 2,500km입니다. 또한 구경 650mm 어뢰 발사관 8개하고 533mm 어뢰 발사관 2개 등 10개의 어뢰 발사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요, 정숙성이 뛰어난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 해군의 수건이었던 필리핀해를 통과해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것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나 미국이 필리핀해에서 그나마 안심하고 있었던 것은, 그나마 마음 놓고 있었던 것은 중국의 원잠 능력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중국이 이 러시아제 세베로드빈스크를 도입한다면요, 이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또 있을까요? 네, 러시아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인 3M22 지르콘 미사일입니다. 중국은요, 이미 부스트 글라이드 형태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둥펑 17, DF-17을 실전 배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스트 글라이드에 비해서 이중 연속 램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요, 현재 기술로는 요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차세대 전략 무기로 주목받고 있죠. 이 부스트 글라이드에 비해서 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이지만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뭐부터 갔었다? 부스트 글라이드 형태부터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에서 가장 앞선 주자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은요, 최대 사거리가 1000km, 비행 속도가 마하 8입니다. 순항 미사일인데. 그 다음에 탄두 중량은 400kg이죠. 가공할 스펙입니다. 특히 지상 발사뿐만 아니라요, 항공기와 심지어 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러시아는요, 이 지르콘을 올해 안에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미 부스트 글라이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한 중국은요, 러시아를 통해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기술을 습득한다면 개발 기간하고 예산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중국도 부스트 글라이드 다음에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막대한 돈을 퍼붓고 있는데 그렇게 여의치가 않다는 얘기가 들러오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타이밍에 러시아가 기술을 이전해 준다면, 이건 정말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궁극의 전략 무기로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매력적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마지막으로 또 뭐가 남아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건요, 중국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겁니다. 바로 전투기 엔진 기술이죠. 중국은요, 하이엔드 전투기를 손에 넣기 위해서 러시아와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전 붕괴 직후에 경제난에 허덕이던 러시아는 중국과 계약을 하죠. 이 계약 내용이 뭐였냐? 1992년까지 중국은 12대의 수호이 27 전투기를 러시아로부터 직도입합니다. 근데 이 12대를 들여오고 나서 중국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요거 들여오기 전까지 중국이 뭐 썼냐면 J8, J8 전투기를 썼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미그 21을 데드카피해서 개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야. 여기서 충격을 받아요, 중국이. 그래서 몸이 달았죠, 중국이. 그래서 96년 12월에는 러시아와 200대의 수호-27 라이센스 생산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돼서 중국은요, 하이엔드 전투기 200대 이상을 보유하게 됐죠. 근데 계약사항이 뭐가 있었냐면 절대 이거 뜯어보지 말라는 계약사항이 있었는데 중국이 이거 지키겠어? 안 지켜요. 계약을 위반하고 수호-27을 뜯어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주 쉽게 말해서 빡칩니다. 200대 원래 하기로 했잖아요. 여기서 200대 안 하고 95기 정도 했었을 때 중국이 이 짓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이후에 공급을 중단해버려요. 근데
중국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수호이 27을 데드카피를 또 합니다. 그래서 생산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 J11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여기 J11A하고 J11B가 있어요. J11A는 아직은 라이센스가 살아있었을 때, 그 다음에 계약 파기된 다음에 자기네가 데드카피한 건 J11B라고 해요. 중국은요, 자국산 한정 장비를 이식해서 그럭저럭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엔진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원래 러시아산 AL31F 엔진은요 27,600파운드의 추력을 가진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를 카피한 중국의 WS10A 엔진은요 스펙상 31,000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어요. 한데 실제 추력을 해보니까 31,000파운드는커녕 25,000파운드도 미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러시아제 오리지널보다도 한 20%가 다운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개량의 개량을 거듭해서 WS10A 엔진의 신뢰성을 높여 모든 면에서 러시아산 AL31F 엔진보다 뛰어난 엔진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요, 이걸 믿기 힘든 것이 중국은요, 2028년까지 항공기용 엔진 개발에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우리가 개량을 해서 러시아제 못지않아 라고 했지만 얘네도 느낀 거지. 카피가 아닌 고성능의 제대로 된 엔진 개발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쏟아붓겠다고 한 거죠. 사실 러시아의 AL31F 엔진도 이게 서방제에 비해서는 그리 좋은 엔진이 아니에요. 특히 수명하고 평균 창정비 시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평균 창정비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MTBO라는 건데 Mean Time Between Overhaul이에요. 엔진을요 전부 분해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한 뒤 다시 조립하는 걸 오버홀이라고 하거든요. 이 오버홀 주기를 말하는 게 이게 MTBO인데 중국에 제공된 AL31F 이 러시아제 엔진은요. 이 MTBO가 15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50시간 엔진을 가동한 다음에는 오버홀을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엔진 수명이 800시간밖에 안 돼요. 반면 동급의 서방 엔진은요. 특히 미제 같은 경우에는 평균 MTOB가 1500시간의 엔진 수명은 4000시간, 유럽제는 MTOB가 1000시간의 엔진 수명은 약 2000시간 정도 됩니다. 최신형의 러시아산 AL41F 엔진은요. MTOB 1500에 엔진 수명 4000시간으로 서방제, 특히 미제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중국이 러시아에서 최신 엔진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25조를 쏟아붓고 있는데 이 막대한 R&D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중국. 그리고 중국제 전투기들의 엔진 신뢰성과 성능이 모두 향상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중국의 항공기 기술이 한 단계 확 뛸 수도 있어요. 아마도요, 여러분들 중국은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기술과 무기 중에서 이 항공기 엔진 기술을 가장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국이 네. 이번에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네. 그러면 이게 다 그냥 꿈이 돼버리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은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지원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는요, 공식적으로 러시아와 정상적인 무역 협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그야말로 천군만마입니다, 중국이. 더욱이요, 여러분들. 전쟁이 끝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전쟁으로 막대한 돈을 러시아가 날렸어요. 이런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아마 절실할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요, 이 기회를 이용해 러시아의 최첨단 군사 기술을 싹쓸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예요. 물론 모든 군사 기술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들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것 중에 한두 개만 확보해도 중국의 군사 기술은 상당히 점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이런 얘기도 했죠. 너네 러시아 도와주면 제재할 거야. 근데 언제 제재 안 했나요? 미국이 맨날 제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전교 2등하고 3등이 손잡고 전교 1등에게 맞서는 상황이죠.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나라가 아마도 중국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불길한 생각이죠. 아무튼 제 이런 생각이 그냥 기우였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만약에 빅딜을 한다면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무기를 원할까?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